아유, 국간이 왜 이리 짠 거야?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형님? 형님, 나 버선 좀 신겨주소. 밤새 서방 사랑을 받아서 온몸이 아프구려. 버선 하나 신겨달라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얼굴이 죽상이요? 서방님, 어머님 탕약값이 너무 아깝지 않사옵니까? 드셔도 나아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들어온 지 몇 해가 지나도록 후사 하나 보지 못하니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느니라. 당장 나가거라. 말 한마디 없이도 늘 옥분의 편이었던 그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겁니다. 대체 무슨 속셈이었을까요? 야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에서 좋은 일이 시작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 언덕배기에 박판서 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반듯하고 대문 현판이 묵직한 그 집은 한때 벼슬아치의 위엄이 서려 있었으나 박판서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안동 김씨 부인이 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4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고 눈빛은 총명한 김씨 부인에게는 외아들 박치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라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26이 넘도록 과거 시험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벗들과 어울려 주막과 장터를 오가며 풍류나 즐기는 한량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여자를 지나치게 밝힌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는데 김씨 부인이 아무리 타일러도 한 귀로 흘렸으니 이 어머니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옥분이었습니다. 19의 어린 나이에 박판서 댁으로 시집온 옥분은 이목구비가 빼어나지도 않았고 몸단장에 공을 들이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수수한 얼굴이었죠. 그러나 눈빛만큼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 집 대문을 넘던 날, 옥분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고 말이죠. 시집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시어머니 김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하인들은 바깥일만 맡기시고 안살림은 소인이 직접 하겠사옵니다. 김씨 부인이 눈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주인의 손이 직접 닿아야 단단해지는 법이라 생각하옵니다. 소인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이 집안을 제 집처럼 여기고 싶사옵니다. 김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화려한 것 하나 없는 그 얼굴에서 이 집안을 제 손으로 일으켜보겠다는 단단한 뜻이 보였던 거죠. 그날부터 박판서 댁 안살림은 고스란히 옥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치원의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옥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박치원이 옥분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으니까요. 그 눈빛에 담긴 실망을 19살 어린 색시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이불을 무릎에 얹고 있던 옥분의 두 손이 그날 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옥분은 그날 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외모로 홀리는 비단 같은 마음은 내게 없다. 하지만 젖을수록 단단해지는 무명처럼 내 정성과 살림으로 이 집안의 뼈대를 다시 세워보리라. 남편의 마음, 그건 내가 차린 뜨끈한 밥상 위에 저절로 올라오게 만들 것이다. 옥분의 하루는 남들이 잠든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우물가로 나가 물을 깃는데 얼음장 같은 물이 손등에 튈 때마다 손마디가 보랏빛으로 변해갔죠. 그래도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 가득 밥을 짓고 시어머니 방에 따뜻한 새순물을 올리고 나서야 겨우 제 얼굴에 물기를 묻혔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에게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올리며 어머님, 지난밤 편안하셨사옵니까? 하고 묻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죠. 남편 박치원이 한밤중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면 옥부는 자다 일어나 머리를 매만지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방님, 속이 쓰리실 텐데 북엇국이라도 드시지요 하며 정성껏 상을 차려내 갔죠. 하지만 박치원은 됐어. 저리 치워. 얼굴만 봐도 술이 깨는구먼 하고 상을 밀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은 국그릇이 넘어져 옥분의 치마 저고리가 다 젖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옥분은 아무 말 없이 엎질러진 국물을 닦아내고 상을 물렸습니다. 남편의 비아냥이 가슴을 후벼 봐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빨래터에서 돌아온 옥분의 손을 우연히 잡았는데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씨 부인이 깜짝 놀라 옥분아, 대체 손등이 이게 무엇냐 하고 물었죠. 그러자 옥분은 갈라진 손을 치마 뒤로 숨기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뭐든지 제 손이 닿아야 집안 살림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김씨 부인은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집안에 와서 저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던 것이죠. 박치원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른 여인 냄새가 났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대신 다음 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장터에서 박치원이 좋아하는 두부를 사다가 찌개를 끓였고 상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게 최옥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터뜨리는 대신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꽃바람 살랑이는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박치원이 평소와 달리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돌아오더니 곧장 어머니 김씨 부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이 채 입을 열기도 전에 박치원이 다짜고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소인이 이제야 제 진짜 짝을 만났사옵니다. 소시를 하나 드릴 것이니 그리 아시옵소서. 그 여인은 바로 장안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기생 출신 옥란이었습니다. 옥란은 우리 옥분이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얼굴은 달걀처럼 매끈하고 하얘서 달빛이 부끄러워 숨을 정도였고 허리는 어찌나 가느다란지 한 손에 쏙 쥐어질 듯했으니 박치원의 눈에는 그저 선녀가 내려온 듯 보였을 겁니다. 21살의 그 여인이 장터에서 박치원을 향해 보조개를 파며 살랑 웃었을 때 이 철없는 한량은 이미 명줄이 잡힌 것이나 다름없었죠. 벗들이 저런 여우는 집안 망치는 법이다라고 말렸지만 콩깍지가 씬 눈에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박치원의 머릿속에는 오직 옥란에 간드러진 웃음소리 하나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안 된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박치원은 어머니의 반대를 콧방귀로 흘렸습니다. 며칠 뒤 번쩍이는 가마 하나가 박판서 댁마당으로 느릿느릿 들어왔고 그 안에서 꽃분홍 비단 저고리를 걸친 옥란이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박치원이 그 손을 잡으며 실실 웃고 있을 때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옥분이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옥분의 두 어깨가 아주 잠깐 파들파들 떨렸다가 이내 바위처럼 다시 멈추었습니다.
옥나는 들어온 첫날부터 기세가 남달랐습니다. 처음 반나절은 시어머니께 굽실거리고 옥분에게 형님하며 애교를 부리는 척하더니 그것도 딱 반나절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마자 안방 아랫목에 철퍼덕 주저앉아 비단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는 콧소리를 냈습니다. 배가 고파 기운이 없으니 기름진 쇠고기 뭇국이라도 한 사발 가져오라 하세요. 그 말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옥분을 향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죠. 그날부터 옥분의 하루는 지옥처럼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텃밭을 돌보는 고된 일과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옥난의 수발까지 더해진 겁니다. 옥난은 옥분이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발로 툭 걷어차며 간이 짜서 못 먹겠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물이 조금만 식어도 상다리를 밀어내며 패악을 부렸죠. 빨래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 집 며느리는 손이 발이냐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머리를 빗겨달라, 발이 차니 버선을 신겨달라, 등이 가려우니 긁어라. 하인도 아니고 정실 부인에게 이런 요구를 서슴없이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옥분은 들을 때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수모를 받아냈습니다. 박치원은 그 꼴을 보면서도 옥난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실실 웃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옥분에게 부인이 그리 도량이 좁아서야 어디 박씨 문중의 종부라 하겠소. 소실 하나 품지 못하고 쩔쩔매니 집안 꼴이 이리 소란스러운 것 아니오라며 적반하장으로 핀잔을 주는 날도 있었으니 집안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난이 국물이 비릿해서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는다며 밥상을 발로 밀어내자 박치원은 달래기는커녕 옥분에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도 멀었소. 새로 온 사람이 입맛을 잃어 얼굴이 반쪽 되었는데 정성 없이 상을 내오니 이 사달이 나는 것 아니오. 당장 입맛에 맞게 다시 차려오지 않고 뭐 하느냐 말이오. 옥분은 그 서슬퍼런 호통에도 대거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상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죠. 그 무거운 뒷모습을 어머니 김씨 부인이 마루 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김씨 부인의 손이 나무 난간을 꽉 쥐었다가 하얗게 질린 손마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스스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모진 수모를 다 받으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발로 걷어찬 밥상을 말없이 다시 차렸고 옥난이 면박을 주며 소리를 질러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옥난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악이라도 써야 밟는 재미가 있을 텐데 바위처럼 꿈쩍도 않으니 더 심술이 났던 겁니다. 옥난이라는 여인의 도끼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옥분이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생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빨래터에서 마당에서 날마다 짓밟히는 며느리를 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죠. 이대로 두면 옥분이라는 귀한 아이가 저 사악한 여인의 발밑에서 평생 말라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에게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눈에 콩깍지가 씬 아들에게 천 마디 꾸지람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것을 어머니 김씨 부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어머니 김씨 부인이 홀로 방에 앉아 일렁이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 얼굴 위로 깊은 결심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제 눈을 찌른 손가락을 후회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옥분이를 이 진흙탕에서 빼내어 귀한 줄 알게 해야만 한다. 박 판서대들 뒤흔들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결단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옥분은 평생 저 여우 같은 옥난의 발밑에서 숨도 못 쉬고 말라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 치원이의 눈을 뜨게 하려면 공기처럼 늘 곁에 있어 그 소중함을 몰랐던 산덩이처럼 든든했던 옥분을 먼저 숨겨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만이 옥분을 살리고 가문을 바로 세울 유일한 길임을 어머니 김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사방이 고요하고 달구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옥분을 골방으로 몰래 불렀습니다. 옥분이 그 육중한 몸을 이끌고 문턱을 넘어 들어와 무릎을 꿇자 김씨 부인이 옥분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등에 맺힌 피딱지와 굳은 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데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옥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시미를 원망하느냐?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옥분은 큰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그 착한 대답에 김씨 부인은 옥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니다. 너를 살리려면 이 방법뿐이다. 오늘 낮에 내가 너를 호되게 몰아세우고 내쫓을 터이니 너는 아무 말 말고 친정으로 잠시 돌아가 있거라. 딱 한 달이다. 한 달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올 터이니 나를 믿어다오. 옥분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지만 시어머니의 두 눈 속에 담긴 서슬 퍼런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열어주는 결단이었던 거죠. 옥분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이 밝았습니다. 박치원과 옥난이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옥난이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으며 히히덕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는 꽃바람이 살랑이는데 안채 쪽에서 어머니 김씨 부인이 부엌 문턱을 발로 쾅 걷어차며 날카로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련하고 곰 같은 것. 해가 중천인데 밤만 축내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온 동네가 다 들으라는 듯 담장을 넘어가는 목청에 대청마루의 웃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의 연기는 그야말로 서슬이 퍼런 작두 날 같았습니다. 옥분이 놀라 부엌에서 튀어나오자 어머니 김씨 부인은 옥분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마당 한가운데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록 씨 하나 받지 못하는 돌박 같은 것이 덩치만 산만해서 밥통이나 채우고 있으니 매 명에 못 살겠다.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죄가 산더미 같은데 어찌 뻔뻔하게 이 집 문턱을 넘나드느냐. 내 화증이 도저 숨이 막히니 당장 내 보따리 싸서 이 집구석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김씨 부인의 이 서슬퍼런 호통에 옥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음을 참지 못했고 박치원은 말리기는커녕 어머님 진작 그러셨어야지요. 저 곰 같은 얼굴을 안 보고 살게 되니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합니다. 라며 오히려 불을 지폈습니다. 옥분은 흙먼지 묻은 손으로 치마를 툭툭 털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과 눈이 슬쩍 마주친 그 짧은 찰나 옥분은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불호령을 내리며 눈을 부릅뜨고 계시지만 그 깊은 눈동자 안에서 소리 없이 쏟아지는 어머니의 피눈물을 말입니다. 옥분은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행랑채로 들어가 낡은 보따리 하나에 무명옷 몇 벌을 서둘러 쑤셔 넣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옥분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거대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산만한 덩치가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 어머니 김씨 부인은 기둥을 붙잡고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옥난에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는데 어머니 김씨 부인은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참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옥분아 조금만 참아다오. 너를 지키기 위해 이 시어미가 앞귀가 되기로 했으니 부디 살아남아다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씨 부인이 신복 하인을 통해
며느리를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옥분이 친정에 머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분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병이 아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박치원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쫓겨난 것이었죠. 김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밤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며느리를 불러들이면 아이를 낳고도 더 큰 수모만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마당이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한편 박 판서 댁은 옥분이가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대문을 나선 뒤 정막 대신 옥난에 간드러진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박치원은 거추장스러운 덩치 옥분이가 사라지자마자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옥난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안방 아랫목을 전세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기쁨은 딱 사흘을 못 갔습니다. 당장 아침에 눈을 떠도 고소한 밥 냄새 대신 서늘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공기 소중한 줄은 숨이 막혀야 아는 법이고 물 소중한 줄은 목이 타들어가야 아는 법이지요. 옥분이가 있을 때는 마당에 잡초 하나 보이지 않았고 장독대에는 먼지 한 톨 앉을 틈이 없었으며 부엌 솥단지는 늘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옥난이 무쇠솥 걸고 밥을 지을 위인이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저 안방 아랫목에 누워 비단 자락이나 만지작거리며 배가 고파 기운이 없다고 징징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은 뒤로 몸이 편찮으시다며 일절 부엌 출입을 하지 않으셨고 결국 배를 줄인 건 고스란히 박치원 자신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있을 때는 고기 한 점 없어도 꿀맛 같던 밥상이건만 이제는 장터 주막에서 식은 밥을 외상으로 얻어다 먹는 날이 허다해졌습니다. 명색이 북촌 양반 체면에 외상밥이라니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죠. 담장 안 풍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애지중지 물을 주며 키우던 텃밭 채소들은 말라 비틀어져 누렇게 죽어갔고 매일 아침 달걀을 낳아주던 닭들은 모이 주는 손길이 끊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담장을 넘어 도망쳐버렸습니다. 곳간은 밑 빠진 독처럼 바닥을 드러내는데 옥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단이 낡아 몸이 간지럽다. 머리가 무거우니 순금 비녀를 해달라며 박치원의 허리춤을 뒤졌고 심지어 노름판 미천까지 내놓으라며 생떼를 썼습니다. 박치원이 겨우겨우 요구를 들어주면 사흘도 못 가 또 다른 여우 같은 요구가 날아들었죠. 그러던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옥난이 박치원의 옆에 여우처럼 바짝 붙어 앉아 간드러진 콧소리를 냈습니다. 서방님,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건 소이는 숨이 막혀 도저히 못하겠사옵니다. 한양 시내 남산 자락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따로 마련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미대를 이어온 종가댁 안주인인 어머니, 김씨 부인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제 손으로 내쫓겠다는 소리를 이리도 능청스럽게 내뱉은 것이었죠. 박치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 아무리 불효자라 해도 부모를 내쫓으라는 말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지요. 하지만 옥난이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입술을 삐죽이며 매달리자 그 못난 마음이 또 갈대처럼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문틈 너머로 그 가증스러운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노발대발 뛰쳐나가는 대신 깊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등잔불 하나를 외롭게 켜놓고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올리셨죠. 바늘을 쥔 어머니의 손이 한참 동안이나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이며 어머니의 깊은 주름 사이사이를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머니 김씨 부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벽을 응시하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기다리자.
이제 곧 그 독거미가 제 발로 거미줄을 치고 그 안에 갇힐 때가 온다. 사실 김씨 부인은 그 무렵 이미 신복 하인을 시켜 옥난이 누구와 내통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옥난이 장터 거간꾼들과 수상한 눈짓을 나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독거미가 스스로 제 거미줄 속에 갇히는 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두어들일 작정이었죠. 박 판서 댁을 덮친 어둠은 가장 밝은 빛을 되찾기 위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꽃가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박치원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깔렸고 어깨가 축 처졌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예전에는 풍류를 즐기며 웃음이 끊이지 않던 사내가 이제는 마당에 홀로 나와 하늘만 올려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옥난의 요구는 갈수록 도를 넘었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난이 박치원 앞에서 태연하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탕약값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약을 드신들 나아지지 않으니 이제 그만 드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치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의 약값을 아깝다고 입 밖에 내는 여인이라니. 그러나 옥난이 입술을 삐죽이며 눈물을 글썽이자 박치원은 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문 너머에서 들은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을 지그시 감았을 뿐이었죠. 탕약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다. 저 여인이 스스로 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치원이 아버지 박 판서의 유품을 모셔둔 곳간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들어가 보니 선대에서 물려받은 옥 한 쌍과 박 판서의 친필서화 2점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 하인을 추궁하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옥난이 며칠 전 장터의 노련한 거간꾼을 밤중에 몰래 불러들여 집안의 보물들을 헐값에 팔아치운 것이었죠. 박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친필서화였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앞에 절을 올리던 그 유품이 장터 어딘가로 팔려나간 것이었죠. 가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이건 욕심이 아니라 사악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옥난이라는 여인의 실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박치원이 옥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옥난의 반응은 뻔뻔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었죠. 죽은 사람 물건이 산 사람보다 소중하옵니까? 박치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복판을 정통으로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치원이 예고 없이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옥난이 방 안에서 낯선 사내와 마주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장안에 부유한 역관 출신 상인이었죠. 옥난이 그동안 사들인 비단과 폐물을 그 사내 앞에 늘어놓으며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치원의 돈으로 산 비단이었고 박치원이 해준 금비녀였습니다. 그것들을 다른 사내 앞에 펼쳐 보이며 웃고 있는 것이었죠. 박치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옥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치원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죠. 나리는 이제 껍데기뿐인 양반 아니십니까? 곳간은 비었고 땅 문서도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가 왜 이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서 시어머니 눈치나 보며 살겠소. 내 앞길 훤히 닦아줄 장안의 큰 상인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옥난은 그 사내와 함께 미리 꾸려둔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옥난은 몰랐습니다. 김씨 부인이 이미 신복 하인을 통해
옥난의 내통 사실을 관가에 고발해 두었다는 것을. 뒷문을 나선 옥난과 그 사내는 골목 끝에서 기다리던 포졸들에게 그 자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훔쳐간 땅 문서와 폐물들은 고스란히 돌아왔고 옥난은 관가에 끌려가 장형을 맞은 뒤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딱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박치원이 텅 빈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텅 빈 부엌, 먼지 쌓인 찬장, 아무도 없는 행랑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던 옥분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언 손으로 빨래를 짜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던 그 넓은 등짝이 말이죠. 장독 뒤에서 치마 자락으로 눈을 훔치던 그 뒷모습이 말이죠. 박치원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구나. 김씨 부인이 조용히 아들 곁으로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느냐? 내가 내쫓은 것이 한간 미련한 곰이었는지 아니면 이 집안의 신주단지였는지. 박치원은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옥분이를 찾아주십시오. 김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먼 산을 보다가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느니라.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어라. 박치원이 옥분의 친정 동네 어귀에 들어선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사방에 저녁 노을이 핏빛처럼 붉게 물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말 한마디도 타지 않고 가마를 탔을 양반대 귀한 독자가 이제는 집신이 다 헤어지고 도포 자락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으니 그 꼴이 어떠했겠습니까? 동네 개들도 낯선 이의 초라한 행색에 지저대는데 박치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알려준 그 낡은 살인문 하나만을 찾아서 눈을 뒤집고 헤매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찾은 옥분의 친정집은 박판서 댁 행랑채보다도 작은 초가삼간이었습니다. 담장도 낮아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마당에 발을 들이려는데 안방 안에서 나직하고도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력 넘친 울음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옥분이 갓난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뽀얀 살결에 눈이 초롱초롱한 사내 아이였죠. 옥분의 얼굴이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피어 있었는데 박치원은 그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온 이후 단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박치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이 사치로 내몰았구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저를 보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집안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 오신 것입니까? 그 한마디가 박치원의 가슴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박치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옥분의 손을 덥석 잡았죠. 아니다, 옥분아. 집안일 따위가 아니다. 내 눈이 멀어 당신이라는 귀한 사람을 보지 못했소. 내 평생 당신에게 지은 죄를 다 갚지 못하겠지만 부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를 아비로, 남편으로 불러줄 기회를 주시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것들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죠.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던 것이 드디어 왔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옥분이 아이를 박치원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비 얼굴을 기다렸사옵니다. 당신의 핏줄이니 직접 안아주시옵소서. 박치원이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뽀얀 살결에 자기와 꼭 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를 보는 순간 박치원은 아들을 품에 꼭 껴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싶었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느껴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박치원은 그날 밤 옥분의 발을 손수 씻겨 주었습니다. 옥난의 발을 주무르며 히히덕거렸던 그 부끄러운 손으로 이제는 옥분의 거칠고 퉁퉁 부은 발을 정성껏 씻겼죠. 옥분은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덩치 크고 인물 떨어진다 구박받던 세월이 이 따뜻한 물 한 대야에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박치원은 옥분의 발등에 제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옥분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옥분이 아들을 안고 박판서 댁대문을 다시 넘던 날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마루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본 김씨 부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옥분이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려 하자 김씨 부인이 먼저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못난 시미를 원망하느냐. 김씨 부인의 통곡에 옥분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사지에서 빼내주셨사옵니다. 어머님의 그 모진 꾸지람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 방구석에서 옥난의 발치나 지키며 말라 죽었을 겁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제 아이를 지켜주신 분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두 여인의 이마가 맞닿은 채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데 그 모습이 세상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박치원은 그 곁에서 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회초리를 가져와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저를 치시고 제 과오를 씻어주시옵소서. 김씨 부인은 아들의 등을 지팡이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 죄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내 처와 자식에게 평생 갚으며 씻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로 박판서 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치원은 장터의 주막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풍륜이 기생이니 하던 것들은 옥난이 뒷문으로 사라지던 날 이미 깨끗이 잊었습니다. 박치원은 아침마다 옥분이 길어온 물로 마당을 직접 쓸었고 옥분이 밥을 지을 때면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저녁 옥분에게 조용히 말했죠. 당신이 이 집을 지켰소.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갚겠소. 옥분이 고개를 살짝 내리깔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박치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분의 아들이 첫걸음을 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김씨 부인이 아들을 불러앉히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치원아, 저 노을빛을 보거라. 화려함은 금방 사라지지만 그 뒤를 지키는 온기는 오래가는 법이다. 비단은 화려하나 비에 젖으면 무거워져 버리지만 무명은 젖을수록 단단해지는 법이니라. 너를 홀렸던 비단은 바람에 날아갔으나 내 곁을 지킨 무명은 너를 아비로 만들고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내 눈에 무엇이 진정 귀한지 잊지 말거라. 박치원이 김씨 부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으며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어머님. 평생 이 무명한 자락에 기대어 살겠나이다. 옥분은 그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덩치 크고 인물 떨어진다 구박받던 며느리의 인내가 아이를 지켰고 시어머니의 지혜가 가정을 지켰으며 그 사랑이 아비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박 판서 댁 마당에는 대대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된장 끓는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오늘도 북촌 언덕 그 집에는 듬직한 안주인 옥분의 부지런한 발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착한 마음의 가치를 일깨우는 금과 옥 같은 예시야기 금옥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마음 깊이 남을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